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혹시 두바이라는 곳을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관광 명소이자 또 세계적인 국제 도시인데 원래는 정말 모래뿐인 사막이었대요. 근데 어떤 한 사람, 셰이크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엄청난 시간과 또 용기와 도전을 통해서 이 두바이가 굉장히 유명한 국제 도시로 거듭나게 됐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이 그렇죠? 한 사람의 희생과 용기 또 결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루기도 해요. 국가도 그렇고 온 세계도 그렇고.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모신 이분의 결단과 용기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굉장히 만나고 싶었던 분입니다. 영화 감독 김진무 씨 모시고 김진무 씨의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충무로가 주목하는 영화 감독, 신이 보낸 사람, 김진무 감독. 다수의 영화제에서 트로피를 휩쓸어 온 그는 북한 지하교회 교인들의 삶을 담은 첫 상업 영화, 신이 보낸 사람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이후 자녀의 갑작스런 질병을 겪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다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어떤 은혜를 더하셨을까? 영화를 통해 희망을 전하는 김진무 감독의 회복 스토리 지금 공개합니다. 5,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두만강이 마르면 그 강바닥에는 수많은 성경책들로 가득할 겁니다. 갔더니 애가 경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원인을 모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시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 전에 막내예요? 라고 여쭤봤던 게 눈에 막 장난기가 있어요. 네. 그럼 원래 감독님 그러면 아무리 젊으셔도 좀 포스가 막 느껴지고 네. 좀 위화감? 약간 그런 진두지휘를 하는 입장이니까요. 네. 근데 김진무 감독님은 이렇게 뵙는데 배낭 하나 땡 메고 마치 어디라도 지금 여행 가실 분 같은데. 네, 그러니까 북정도. 네, 원래 성격이 좀 캐주얼하고 자연스러운 걸 더 편안해하는 스타일인가 봐요. 네, 제 인생의 모토가 자연스러움이기 자연스러움, 때문에. 맞아요. 예, 네. 이렇게 좀 불편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잘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네, 그래서- 회사는 못 다녔겠다. 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얼마 전에 지인한테 너는 회사 못 다녔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조직 생활하고 좀 결이 안 맞는 그런 성격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네. 철이 안 드는 스타일들. 맞습니다. 예. 저는 김진무 감독님하고 그 영화 신이 보낸 사람의 접점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다가 오신다는 얘기 듣고 그분이 이분이라고 하는데 검색창에서 찾아본 이미지랑 또 실제는 너무 달라요. 네, 사진 그때 찍혔던 것들 보면 그땐 더 네. 살이 쪄가지고 김정은 같이 보이더라고요. 약간 그런 오마주 아니에요? 한번 봐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봐라. 도대체 네. 한번 의식이 있다면 생각을 해봐라. 뭐 이런 오마주. 네. 신이 보낸 사람은 진짜 개인적으로 보면서도 참 아파서 몇 네. 번을 끊어서 또 외면했던 좀 불편한 네. 기독교인으로서 좀 외면하고 싶었던 네. 부끄럽지만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아프게 봤는데 감독님은 더 아프게 출산하듯 이 영화를 만드셨다는 얘기를 네. 들었어요. 네. 일단 이 영화가 나온 지가 얼마나 됐죠? 벌써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네, 시간이 벌써. 벌써 그렇게 많이 했어요. 교회마다 이 신이 보낸 사람들 단체 관람을 그렇게 했어요. 맞습니다. 네. 정말 교육 차원에서 우린 꼭 봐야 된다. 네. 나이 지긋하신 장로님부터 진짜 뭐 청년, 학생부까지 네. 진짜 반향이 컸는데 어떤 계기로 만드셨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 속해 있었던 선교단체가 있어요. 문미앤 미니스트리라고요. 네네.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계통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특수 선교를 위한 어떤 모임이었었는데 네. 매주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렸고요. 거기 이제 담당하셨던 이성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 이제 청소년 사역 요즘 많이 하고 계시는데 크로스핏도 운영하시고. 와 에너지 장난 그래서 아니시군요. 아무래도 저희 엔터테인먼트 계통에서는 꽤 그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요. 그 당시에 그 문미엔에서 선교 활동을 같이 하면서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 중에 저 북한 지하교인들의 처형 영상을 보여주셨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갔던 계기도 그때 그 다큐멘터리 회복 아세요 혹시? 네, 네, 회복이라는 예, 예, 다큐멘터리인데 그 봤어요. 이임주 대표님이라는 분이 만드셨는데 저 그거 참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이제 저보고 이제 문면 미니스트리에 나가보라고 하셔서 처음에는 이제 별 생각 없이 나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마음의 감동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많이 깨지기도 했고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북한 지하교회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캐주얼하게 막 이렇게 놀면서 막 그러는 분위기에 좋아서 갔었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거의 통곡하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평소의 캐릭터하고 좀 안 맞으니까 주변에서도 되게 놀라기도 했어요. 아, 뭐라고 해야 될까? 저 친구한테 무슨 일이 있나? 뭐 이럴 정도로. 근데 그때 마음의 감동이 되게 크게 왔었고, 지금은 제 와이프인데 그 당시에 제 여자친구였던 이제 김예랑 씨. 예예예. 네. 저희 와이프한테 배우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 북한 지하교인에 대한 그 영화를 찍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같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뭐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네. 그 영화계에서 이 영화를 상업영화 진영에 끌고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지점이기는 한데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계에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들이 소비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일반 상업영화랑. 네. 그러니까 예술영화 진영의 상영관들이나 네. 아니면 흔히 우리가 다양성 영화라고 하는 그쵸. 그런 상영관들에서 독립영화 그렇죠. 상영관. 그래서 소규모로 개봉할 수밖에 없는 뭐 제작적인 현실의 여건도 있고 대중의 기대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는 두 가지 키워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북한 인권 그리고 크리스천이티. 그럼 이 두 가지는 상업영화 진영에서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소재예요, 그쵸. 사실은.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예상하고선 영화를 진행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네, 이끌림대로 그냥 시나리오라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시작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흔히 이제 상업영화 처음 데뷔작을 입봉작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입봉하기도 전이었고 독립영화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유로운 면도 있었겠죠. 그래서 한 1년 동안 새터민 단체들, 북한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분들, 그리고 북한 인권운동 전문가들, 뭐 이런 분들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이렇게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했고, 그 가운데서 마음의 울림이 되게 컸어요. 아, 이런 우리가 몰랐던 사실들, 그리고 북한을 쉽게 말해서 좀 대상화해서 바라보는 것들, 그 오해도 많이 풀렸었고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시나리오가 나왔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나타난 거예요. 정말 그거를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와. 무한데 그냥 갑자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영화를 제작하시겠다고 했었던 제작사 분들이나 이쪽 분들도 영화의 경력이 전무한 분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래서 의기투합해서 한번 이거를 릴리즈 시켜보자 이런 마인드가 좀 마음이 좀 모였었고요. 그래서 영화를 개봉을 시켰는데 찍는 과정 또한 뭐 순탄치 만만치 않았고 않았죠. 네, 개봉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 배우 섭외하는 과정부터 네네네. 사실 네, 쉽지 예, 않았습니다. 크리스찬 예. 영화를 만든다 하면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네네.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죠. 뭐 소속사 네네, 그리고 뭐 맞습니다. 여러 이제 뭐 이미지적인 네네네. 사실 머리와 마음이 좀 따로 노는 네네네. 그런 경우 많이 있을 텐데 많이 네. 만나셨잖아요. 네, 많이 만났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참 재밌었던 게 제가 이 영화를 찍으면서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그게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와 크리스천이티를 두 개를 결합시키는데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어떤 균형 같은 것. 와, 그거 어려울 텐데. 예,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일반 대중들한테는 인권 문제로 바라보게끔 그리고 또 크리스천들한테는 신앙적인 울림이 있었으면 했던 어떤 바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싶었던 이유도 있었는데 배우들을 만날 때도 의견을 타진할 때도 크리스천 분들은 크리스천 분들답게 네. 그리고 또 이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런 배우분들의 그런 부분들을 또 자극하기도 했었고 일종의 그것도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었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에게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수양이 될 네, 맞습니다. 경험이 아니었던 네, 스펙트럼이 엄청 넓어지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말빨만 늘어가지고요. 뭐 역시 시작부터 남다른 출발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끝나고 나서 김진무란 사람의 인생도 좀 바뀌었나요?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이 되고 나서. 저희는 돈도 없었고, 네, 그리고 좀 영화의 성격 때문에 발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작사 쪽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랑 교회는 다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동대 학생들 500명 놔두고 그 앞에서 시사회 하고선 한 2시간 동안 이렇게 감독과의 대화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제가 허튼 짓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네. 온전히 구속되는 느낌. 네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고요. 아, 제가 제 발을 내가 무슨 짓을 했던가. 뭐 그런 거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지하교인 분들이 영화를 보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 신이 보낸 사람은 진짜 누구냐 그러면 이 영화에서 던지는 메시지에 있어서 제목이 신이 보낸 사람인데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데 저는 그거를 항상 관객 여러분이다라는 얘기로 대신을 했었어요. 한 북한 지하교인 분은 갑자기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관객분들을 향해서 소리를 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냐면 북한에서 실제로 이게 일어나는 일들이고 이것은 팩트이고 아무도 이 얘기를 해주지 않았었는데 제작진 분들한테 이렇게 용기를 내서 이 얘기를 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 얘기를 갑자기 일어나셔서 얘기를 하신 적도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관객분은 쭈뼛쭈뼛대면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감독님, 저 신이 보낸 사람 감독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저 영화를 5번 봤대요. 오늘도 N차 관람을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막 수수한 복장을 하신 중년 여성분이셨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저한테 좀 봉투를 내미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거기에 5,000원짜리 10장이 들어있었어요. 아이고. 근데 북한을 위해서 써달라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제가 그거를 받는 순간 그때 저도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었나 봐요. 그 자리에 주저하면서 그냥 펑펑 운 거예요. 즉 영화 자체가 사회적으로 어떤 반향이 있고 의미가 있느냐보다 오히려 그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식의 실천적인 방식을 갖게 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 면에 있어서 저 또한 영화를 만들고 나서 내가 이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보다 앞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내가 그 가치관대로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단기 선교도 많이 갔었고요. 지금은 연예인 연합 예배에 지금 소속이 돼 있어서 지금 이성미 집사님하고 다양한 뭐 이렇게 선교적인 비전을 나누면서 되게 볼륨 있어졌네요. 하시는 활동들이 그죠?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그 연합 예배분들도 많이 오셨었거든요. 시사회 때 함께 해주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되게 크게 들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감히 형태로 만들 수 없었던 그 무언가 가치 있는 것들을 빚어준 거니까 네네. 이제부터 그 형태가 기준이 될 거고 네네. 그걸 모델로 나아갈 수 있는 지표가 열리잖아요. 네네네. 그걸 해주신 분이니까 너무 감사할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건 되게 고독한 싸움이었겠다. 네. 하나님 많이 만나셨겠다 중간에. 부르짖기도 많이 부르짖었겠다. 그래서 항상 부끄러운 마음을 자극해주는 그런 불편한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린 나태해져서 금방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아마. 되게 놀라운 순간들이 많았거든요. 사실은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네네, 과정에서 제가 되게 의지를 많이 했던 분이 있으셨어요. 그 백경윤 선생님이라고요. 네. 북한말 지도 선생님인데요. 이분은 한국 영화계에서 되게 많이 알려지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뭐 베를린이라든지 웰컴 투 동막골이라든지 우리가 북한말을 써야 되는 한국 영화들의 대다수의 북한말을 진행하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사실 그
페이가 싸지 않아요. 아, 그렇게 명성이 있는 독보적인 존재라면. 네네네. 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그런데 이분께서 저희 영화 시나리오를 받고선 저를 찾아오셔서 처음에 보여주셨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진짜 막 90도로 막 인사를 아이고, 하시면서 네. 이 영화를 찍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북한에 계셨을 때 원래 그 북한 지하교인 분들을 때려잡는 일을 하셨던 여군이셨어요. 원래 북한에 계셨을 때. 근데 탈북을 하시고 나서 처음으로 성경책을 접하게 됐는데 대부분 이제 북한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접했는데 그걸 보고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께서 이제 그런 게 있으셨기 때문에 이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죄의식들 그거를 떨쳐버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셨다는 거예요. 무조건 하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했는데 아 영화 진행하는 도중에 이제 저희가 그 두만강 장면을 찍었어요. 네. 근데 그 너무 촬영이 고돼가지고 힘들어 했는데 선생님이 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독님 이게 강을 보면서 저 두만강이 마르면 저 강바닥에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뭐 그러면 뭐 탈북하다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있을까요? 뭐 혹은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저 두만강이 마르면 그 강바닥에는 수많은 성경책들로 가득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이 가지는 위대함과 그 힘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갖는 희망 그리고 치유 이 책 한 권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은 저 강을 건넙니다.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이것이 바로 내가 이 영화를 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이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아, 그렇구나. 진짜 그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니까 훨씬 무게감이 더 느껴지네요. 예. 한번 더 봐야 되는데 너무 가슴 아파. 제가 정말 나이 드니까 울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얼굴이 너무 추해졌어. 아, 근데 감독님은 모태신앙이세요? 네,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면은 모태신앙이었는데 모태신앙이었다가 다시 모태로 돌아오신 거예요? 아, 아니면 이 바운더리 안에서 잘 양육되신 모범적인 케이스세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눈에 파이팅이 좀 있는 분인데 그 어떤 기존의 울타리에 대한 반항도 좀 해봄직한데 어땠어요, 감독님의 유년 시절은? 어린 시절에는 자연을 좀 벗삼아서 사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뭐 시골에 있는 군부대라든지 뭐 저기 최전방에도 있기도 했었고. 근데 서울에 정착하고 나서 10대 시절 때는 진짜 알게 모르게 방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예. 주말에는 교회는 나가지만 네. 이제 부모님 모르게 뭔가 비행을 저지르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쵸. 저도 10대 시절에 되게 많이 그랬어요. 예. 그럼 영화를 만들어 보자. 뭐 영화에 대한 관심은 언제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이제 그 한 시사 프로그램을 TV에서 보게 됐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제가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요. 저희 아버지가 그 우리 VHS 테이프 있잖아요. 예, 비디오 테이프. 예, 그걸로 맨날 주말의 명화랑 소의 명화랑 이렇게 녹화를 해서 그걸 보시는 걸 좋아하셨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요. 항상 쌈짓돈 모아가지고 영화관 가는 게 취미였었어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영화를 만든다는 생각보다는 영화관 주인이 되고 싶다는 게 제 꿈이었어요. 하루 종일 영화 볼 수 있으니까. 영화만 보면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서점 주인 꿈이었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다독가시네. 종일 책을 읽을 수 있으니까 옛날에 만화방 주인. 주인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그게 꿈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TV에서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를 보게 됐는데 네. 그때 당시가 이제 막 아날로그 시스템에서 디지털 시스템으로 넘어오고 있을 2000년대 초반이었어요. 아, 네네.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캠코더나 이런 장비들이 굉장히 핸디해지면서 맞아요. 누구나 이제 카메라를 들이밀고 영화를 찍을 수 있는 환경이 좀 더 좋게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영화를 찍는다. 그리고 그들이 사회적인 시선을 영화에 담아낸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기억나요. 뭐 비행 청소년들의 어떤 일상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두발 자유와 뭐 청소년 운동 뭐 이런 네. 것들이 막 이제 그 카메라에 담기면서 청소년 영화죠. 근데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영화를 보기만 했었는데 마저 카메라 뒤에는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더군다나 나랑 동년배 애들이라고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저걸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그때 들었어요. 충분히. 네.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정말 자상하시기는 한데 네. 되게 보수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저 영화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하필 그때 그 영화의 꿈을 포기하지 못한 늦깎이 직장인들이 다니는 사설 영화 학원이 있었어요. 네, 저희 동네에. 네네. 그걸 매력있다. 알게 돼서 네. 저기를 등록시켜달라고 제발 그랬더니 근데 그때 사실 공부도 곧잘 했거든요. 네네. 벼락치기로. 네네. 그런데 저놈 이제 딴따라 되겠구나. 그렇죠. 부모님 네, 세대에서는 그렇죠. 네. 아주 불안정한 직업군이잖아요. 네, 그렇죠. 저놈은 이제 공부하긴 틀렸구나 뭐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아버지 몰래 어머니가 거기 등록을 시켜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조금 배우면서 고등학교 때 첫 영화를 만들었어요. 몇 학년 때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똑똑하셨네. 그때 당시에 그러면 거기 예. 학원에서 섭외하신 거예요? 이제 형들, 누나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학교에서 흔히 학교에서 부적응하는 이제 비행 청소년이라는 친구들이 진짜 많았고요. 저도 사실 거기에 속해 있기도 했었는데 어울려요. 막 맨날 싸움질하고 뭐 흔히 뭐 이렇게 막 술 마시러 다니고 막 담배 피고 뭐 이런 친구들 많았는데 그 친구들을 다 모아서 영화 제작반을 학교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학교에서는 여기를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흔히 얘기하는 불량 서클 뭐 이렇게 봤을 거 평소에 아니에요. 하던 행실들이 있으니까. 어허. 근데 거기에 대한 또 제가 반감이 있었어요. 당연히 있죠. 네. 기성세대와의 늘 그 싸움이 준비되어 있는 세대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친구들의 일상에 카메라를 들이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디 무슨 자리에서 뭐 싸움이 났다 그러면은 카메라 들고 쫓아가고 뭐 오토바이 탄다 그러면은 가서 쫓아가고 뭐 이런 흔히 뭐 X세대, Y세대 그때 얘기지만 뭐 그런 건데 그걸로 뭔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학교 축제 때 처음으로 상영을 했어요. 대박. 근데 관객이 700명이 넘게 온 거예요. 다들 와. 우리 학교에서 누가 영화를 찍었다고? 그리고 뭐 그런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영화를 찍었다고? 뭐 이런 게 이제 소문이 네. 막 나서 네. 결국엔 교장 선생님까지 보러 오시게 됐어요. 우와.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어디에나 이야기가 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네, 어디에나 이야기가 있다. 누구에게나 삶이 있고 그 삶은 어떤 삶이든 가치 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리고 관객들이 이것을 보고 처음 관객과 소통한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연출자로서의 희열 이런 게 그렇죠. 그때 되게 크게 왔던 거예요. 엄청나게 짜릿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폭발적. 각 학교에도 주변에 있는 제 송파구 살았는데 네네. 송파구에 있는 고등학교들에도 소문도 많이 났었고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시절 내내 영화만 찍었어요. 네. 그래서 20대 때 제가 보니까 필모가 아주 그냥 싹쓸이를 하셨던만요. 상이란 상은. 네, 독립영화제도 네, 그렇고. 네, 맞습니다. 이쪽 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일찌감치 명성을 쌓은 분이에요. 아니, 뭐 보니까. 그냥 네, 저는 저는- 장르가 달라서 조금 네네. 또 몰랐는데 기억에 남는 뭐 다 자식이지만 그래도 깨물면 아픈 자식이 신인보된 사람들 말고 그 네네. 어릴 때 찍은 단편이나 네네. 독립영화들 중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가장 고생을 했던 작품은 휴일이라는 독립 장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독립영화제에서 상영도 되고 뭐 그랬었는데 네. 그 작품은 1,900만 원짜리 영화였어요. 근데 대부분의 독립영화를 찍는 감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회파 영화들에 좀 천착해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떤 투쟁, 뭐 어떤 그 운동, 뭐 이런 것들이 강력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 또한 이제 거기에 어떤 그 심취했었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어쩌면은 그런 사회파 영화들에 심취했었던 게 신이 보낸 사람으로까지 이어지는 영향이 됐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찍었던 휴일이라는 작품은 태안기름 유출 사고 이후에 태안에 남겨진 사람들의 절망과 슬픔을 극화해서 만든 작품이고요. 그때 이제 그 기름 유출 사고 다 기름때 없어지고 난 이후에 관광객이 더 이상 안 오잖아요. 네. 그래서 혼자 가서 한 달 정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이제 말리포 앞바다, 뭐 해안 사고 뭐 이런 데들 막 돌아다니면서 그
주민분들하고 인터뷰도 하고 주민분들이 가지고 있는 속사정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그걸 가지고 극화해서 시나리오를 만든 거죠. 그래서 흑백 영화인데 예, 그게 기억에 가장 많이 남네요. 진짜. 네. 네, 사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외면한 곳을 일부러 더 들여다보는 네. 분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네. 억지로 악의를 가지고 외면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그- 살기 위해서 잠깐 외면했던 그 후미진대를 다 들여다보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근데 그런 관찰자적인 입장에서 과감히 찍고 나와서 네네. 발로 뛰고 그거를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해시키려 하고. 네네, 맞습니다. 저는 그 작업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고통스럽고 고독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쪽도 편이 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순간 모두가 편이 되는 네, 맞습니다. 그런 기적들을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그 신이 보낸 사람들 이후로 또 차기작에 대한 그 감독님들은 늘 그렇잖아요. 차기작에 대한 부담감.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하는데 그 네. 동안은 작품 활동을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지내셨던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아이가 3명이에요, 제가. 바쁘셨구나. 그렇구나. 근데 결혼을 29에 해서 저희 와이프랑 이렇게 신혼생활을 잠시의 신혼생활 이후에 단 한 번도 계획하지 않았던 아이가 셋이나 태어나 버려서 그래서 역시 감독님 정말 메이킹 실력이. 정말 네. 큰 그림 그리셨네. 육아에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 엄청나게 뼈를 깎는 고통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잘 모르지만 간접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아이를 주셨다. 그만큼 육아는 다 내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던데. 예전에 그런 얘기 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애색 기르는 거 어때? 누가 저한테 네.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옛날에 전래동화 중에 선녀와 나무꾼 보면 네. 애 셋 날 때까지 그 선녀 옷 주지 말라 그러잖아. 네, 네.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뭡니까? 확실하게. 아무데도 갈 수 없습니다. 너무 웃긴다. 아무데도 갈 수 없어. 내 셋은. 네. 바쁘셨구나. 그런 게 있었고 네. 그리고 작은 작업들은 좀 했어요. 네. 그 옴니버스 장편 슈퍼주니어 동해랑 하나 했었고요. 네네. 그리고 그 또 장애인의 날 특집극으로 KBS 드라마도 단막극도 하나 소녀시대 수영이 하고 네. 네, 그것도 연출했었고 그때 광고들도 몇 편 연출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양하게 작업들을 하셨구나. 네, 하긴 했는데 네. 이제 두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저한테 그 하나는 한국에서 굉장히 큰 제작비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블록버스터 영화 하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네.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이제 결국에는 뭐 안 됐지만 코로나 때문에요?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진짜? 예, 제작비가 어마어마하게 컸거든요. 아니 보통 그렇게 대형 블록버스터 작품들이 많이 뻐그러졌어요. 네, 코로나 맞습니다. 네. 전후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침체가 됐었죠. 진짜 네, 한국 네. 영화가 전체적으로 지금 위기니까. 네. 그런 그래서 것도 시나리오 좀 작업에 있었구나. 한 10개월 이상 뭐 한 몇 년 동안 거기에 이제 붙잡혀 있었죠.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뭐 그런 시간도 있었고 또 하나 이슈가 사실 좀 큰 건데 저희 둘째 애가 많이 아팠어요. 아이가 아팠어요. 네, 둘째 애가 많이 아파서 어디가 뭐 재작년에 네. 갑자기 어린이집에 이제 보내놨는데 네네. 지금 6살이거든요. 지금은. 근데 그때 갑자기 어린이집에 쓰러졌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진짜 버선발로 뛰어갔는데 너무 놀랬겠다. 갔더니 애가 경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막 그러면서 너무 놀라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던 애가 그래서 앰뷸런스를 불러서 네.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에 처음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판명을 받은 게 이제 뇌전증. 갑자기요? 예, 흔히 이제 그 소아뇌전증을 간질이라고 많이 어렸을 하죠. 때는 그렇게 때는. 하셨죠, 네, 이제 어른들이. 말을 순화하기 위해서 이제 뇌전증이라는 네네네. 말을 쓰는데 뇌전증의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이제 그거죠. 머릿속 안에 항상 그 전기 신호들이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네. 우리가 말을 하고 뭐 행동을 하고 하는데 근데 그 전기 신호들에 이상이 생겨서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결국엔 몸에 경련 증사가 온다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어떤 상황으로 빚어지는 건데 저희 아이가 이제 뇌전증 판명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처음에 이제 뇌전증은 약으로 해요. 네. 약으로 이제 다스리는데 누르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 스파크가 튀는 부분을. 근데 약을 약한 거에서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센 거, 조금 더 센 거 이런 식으로 수십 가지가 있는데 네. 그 부작용도 굉장히 심하고요, 사실은. 그리고 사람마다 그 뇌전증 약의 레시피가 다 달라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병원에서. 네, 그래서 여기다 요만큼 넣었다가 다른 거 한 번 더 넣어보고 만약에 또 심해진다 싶으면 다시 낮추고 해서 자기만의 레시피를 찾는 좀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애기다. 너무 애긴데 네. 어른도 힘든 거를. 처음에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잡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만 이제 한 2년 정도 어. 복용하고 난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아요. 그래서 네. 그렇겠거니 했는데 아주 약한 약이었죠. 그런데 다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발했어요. 네, 재발했어요. 그게 이제 약 하나로 안 됐어요. 그때부터는. 그때부터는 갑자기 폭발적으로 하면서 그게 왜 약으로 누르냐면 부작용이 있는데도 잘못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우리 흔히 컴퓨터 그냥 강제 종료 계속 시키면 컴퓨터 망가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그냥 갑자기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빨리 약으로 눌러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MRI까지 찍었는데 분당서울대병원 선생님이 보시고 나서 뇌가 너무 깨끗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통 병변 부위가 발견을 하거든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을 하시는 게 제가 보였어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이것도 참 하나님 은혜인 게 예. 제가 연예인 연합예배 통해서 그 한동안 지금은 이제 사역이 이제 끝났지만 그 당시에 그 IT 심장병 어린이 돕기 네. 이제 바자회도 하고 있었죠. 뭐 그러면서 저희 선교도 가고 그래서 IT도 가고 해서 제가 IT 같이 갔었거든요. 네. 근데 이성민 지사님이 가자 그러셔서 그때 갔을 때는 이제 연예계 팀하고 의료 선교팀이 함께 갔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세브란스 연대 고대 의대 선생님들이셨는데 그분들의 어떤 거기에서의 헌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되게 친하게 지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들이 확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하고 한 분께 연락을 드렸더니 세브란스가 최고다. 소아내 전증은. 네. 얘기를 해놓을 테니까 와라. 걱정하지 말고 와라.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하셔서 갔어요.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이제 그 소아내 전증 최고 권위자분 한 분이 저희 애를 맡아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입원을 했는데 네. 안 잡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네, 거기서도. 그래서 근데 계속해서 증세는 나오는데. 네, 증세는 계속 나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MRI에 잡히는 게 없대요. 근데 이 어떤 그 전기파가 나오는 신호가 나오는 그 부위가 어딘지는 대충은 알겠대요. 네. 그 어떤 동작으로 알 수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약을 투여했고 와이프랑 저랑 그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얼마나 100일 정도 힘들었을까. 병원에 입원을 해 있었어요. 그 레시피를 찾느라고. 네. 안 멈춰서. 그 와이프 정말 그 신앙적인 어떤 시험도 많이 받았고. 그럼요. 당연히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럼요. 예. 네,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잡히고 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다만 돌아온 아이는 정신 상태가 만약에 우리가 100이라고 치면은 한 60, 70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계속 약으로 너무 누르니까 세상에, 어떡해. 이렇게 인지 능력이나 어떤 판단 능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떨어져 약이 있는 독하니까. 예, 상태였어요. 약이 너무 독해서.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이무송 단장님도 네. 매일 거의 뭐 시간이 날 때마다 찾아오셨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네. 이성민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약으로 잡히니까 저희는 아이를 집에 데려다 놓고 집에서 제발 경기하지 말아라, 제발 경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맨날 밤마다 그거를 잠들 때 깰 때가 제일 심해서 그때 관찰을 해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와요. 근데 약으로 눌러져서 약간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몸짓으로의 느낌을 보면서 제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막 했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을까. 제일 인생 통틀어 제일 순수한 기도가 나오던 순간이었던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너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고 나서 되게 장기간 동안 경기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됐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네. 이것도 참 또? 어느 날 이제 병원에 가서 네. 와이프가 그
MRI 검사랑 뇌파 검사를 다시 받으러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근데 갔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 너무 불안해서 무슨 일이야 막 이랬더니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경기파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사라졌대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희한해하고 애가 완전히 그렇게 치유가 됐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제가 그때 길거리에 걷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진짜 너무 펑펑 울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이성민 집사님이어서 전화해가지고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많이 우셨겠다. 그래서 이제 약만 계속 하면 되나 보다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또 한 거예요. 갑자기 또.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도대체 우리한테 뭘 원하시니까 애가 다시 발병했을 때는 진짜 정말 와이프는 거의 뭐 거기 조그만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 세브란스 거기를 매일 갔는데 가서 하나님 저 이제 당신 안 믿습니다. 돌아서서 나와서 혼자 펑펑 울고 뭐 이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크리스마스 날이었는데요. 네. 갑자기 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감독님 그 병변 부위를 찾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찾았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차트 뭐 그런 걸 막 보여줘요. 네. 이렇게 MRI 여기에요. 그래서 확대를 막 시키는데 네. 이게 뇌에 이상 세포가 하나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뇌피질 이형성증이라고 그걸 찾은 거예요. 너무 조그만 그 부위를 여기에요. 근데 이게 부위가 조금 민감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난 2년간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러니까 수술해야 돼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위를 쉽게 말해서 도려내는 거예요. 뇌를 연다고요. 그러니까 그렇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교수님 크리스마스 선물치고는 좀 독하시네요. 막 그랬어요. 그럴 수 농담 삼아서 있죠. 우리끼리 그랬는데 1차 수술로 체크해본 결과 선생님 얼굴이 좀 더 심각해지신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부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더 깊숙한 어떤 부위래요. 근데 언어? 다리래요. 네, 그래서 거기를 잘라내면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될 거래요. 그래서 와이프랑 너무 당황을 해서 근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열었으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선생님 강도 높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리를 못 쓰게 될 거래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평생 못 써요? 재활 치료를 하면은 좋아지는 경우 조금 쩔뚝쩔뚝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아닌데. 정말 그때 그거를 저희 와이프가 기도해 주시는 분들 방을 만들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항상 중간중간마다 업데이트 해드리고 몇 차례에 걸친 어떤 시간들을 거쳤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서 하나님한테 원망 섞인 말, 저주했던 말 이런 걸 했던 시기를 거쳐서 그때의 와이프와 저는 너무 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상관없다. 하나님 어찌됐든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는다. 수술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될게요? 잘 됐을 것 같아요. 정말 기적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일주일 만에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라웠어요. 그때 어떤 정도였냐면 저희 선생님이 생로병사의 비밀에 와이프를 출연해달라고 할 정도였어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런 거 하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서 처음에 그 길을 걸으면서 와이프랑 이게 정말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고 어떤 절망이 있고 어떤 회복이 그 안에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간을 계속적으로 보냈는데 이제 이 결론에 이르르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 속해 있었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 재활병동에
아이의 이제 마지막 퇴원 날이었어요. 그때 퇴원하러 거기 앞에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가고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재활병동에서 그 와이프가 이렇게 안 나오고 있더라고요. 짐 싸고 있었는데 밖에 있는데 갑자기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거기 애기 엄마들이죠, 다. 애기 엄마들이 쓱 지나가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더니 와서 려원이 아버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아, 네. 그러면 저 려원이 엄마랑 같은 병동에 있어요. 그래서 네. 인사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아주머니들이 다 따라 나오시는 거예요. 근데 막 부둥켜 안고 막 울어요, 와이프랑. 그래서 저한테 서원 엄마랑 같이 있어서 병원 생활이 힘들지 않고 너무 행복했다. 우리는 담장 밖에, 그 병원의 담장 밖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시선에서 이 담장 안에 있는 그 가족들과 아이들의 공동체적 개념으로서의 시선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연대하기 시작했고, 함께하기 시작했고, 서로를 위로하기 시작했고, 거기에도 또 다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있는 세계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엄마들하고 지금 화이팅게일이라는 화이팅게일, 네, 나이팅게일과 일종의 그 어머니들 모임을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모임을 가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항상 모임 가져서 서로를 케어하고 이러는 시간들을 계속 가져요. 그러니까 려원이가 고쳐졌다 안 고쳐졌다가 저희한테 어떤 면에서는 1순위의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린 거예요. 이미 초월해버린 거죠. 그 지난한 네. 고통과 시련의 연속에서 이제 주가 바뀌어버린 되게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신 것 같아요. 정말. 사람한테는 오감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영화도 나왔지만 식스센스라는 말 있잖아요. 저는 어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몸된 교회라고 하는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이 식스센스가 아니었나.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사실 이 코로나 이후로 공동체의 이런 행보들이 네네네. 많이 제약을 받고 있어서 네네. 안타까운데 혹시 우리 감독님의 계획은 어떤 거 중보하고 싶으신 분들 기도 제목을 좀 주세요. 기도 공유하게. 제목이요? 아직도 그 뇌전증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아이들은 참 신기한 게요, 견뎌내요.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들의 입장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그 뇌전증 환우들에 대한 시선이 안 좋을 뿐더러 네. 그리고 의학 체계라든지 어떤 의약품들 이런 것들도 허가가 안 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그걸 빨리 들여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입장에서 잘 좀 원만하게 해결되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치유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그 치유가 꼭 완쾌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 예, 그래서 항상 마음속 안에 중심에 하나님을 품고 같이 함께하고 연대할 수 있는 사람들, 옆에서 손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그들의 곁에 있기를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감독님을 통해서 또 이야기 들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손 모아 기도하고 그리고 반드시 또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주실 거라고 아마 거기에 또 감독님의 재능이 또 많이 쓰일 수 있지 않을까.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는 거죠. 뭐 그냥 그렇게 잘 쓰여지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고집 부리는 순간부터 고독해지더라고요. 오늘 얘기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복귀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아플 수 있어요. 네, 저도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시고 그 입을 열게 하시는 데는 또 일으켜 세우고 싶은 누군가가 있고 또 살리고 싶은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 옛날 우리를 살렸듯.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 믿습니다. 오늘 감사해요, 감독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